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저출생 대책 공약을 나란히 발표하면서 총선 정책 경쟁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와 함께 각각 시스템 공천과 정권 심판을 내세우며 총선을 향한 공천 작업도 본격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치권 이슈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현주 시사평론가, 조현삼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의 첫 번째 이슈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공약 맞대결인데 여야가 그동안 이제 총선과 관련된 공약을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 양당이 오늘 같이 좀 발표를 했습니다. 같은 발표 이야기, 정책 대결의 시작인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정책 대결이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겠습니다만 오늘 공교롭게도 이 저출생 문제가 부각이 된 것은 이것이 워낙 지금 우리나라의 여러 문제 가운데 가장 눈앞에 있는 직면한 국가의 위기를 가져올 수도 있는 문제라는 그런 공통적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뭐 지난 15년 동안 280조가 넘는 그런 예산을 쏟아부었음에도 우리 지금 현재 저출생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0.7 밑으로 이제 떨어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 올해 취약아동 숫자가 30만 명 이하로 처음으로 떨어졌고요. 약 2년 뒤인 26년부터는 그것이 20만 명 밑으로 떨어집니다. 이 감소 속도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인식은 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이 같다. 그렇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같은 공약을 내놓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정말 다행스러운 부분이죠. 지금까지 양당이 어떻게 보면 서로 간에 대해서 흠집 내기에 좀 집중하는 모습을 좀 보였다고 한다면 이번 정책 발표를 통해서 다음 총선을 앞두고 양당의 정책을 어떠한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출산의 경우에는 진짜 국가의 존립이 걸려있는 심각한 문제죠. 2022년의 경우에는 0.78명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이 숫자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마 0.6 후반대로 떨어진다는 말이 있죠. 심각한 이런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양당 모두 공의 공감을 하고 이것을 정책화하기 위해서 첫 번째 1호 정책을 냈다는 자체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단순히 총선을 앞두고 득표를 위한 그런 정책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되기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정책 맞대결이라고 했기 때문에 각 당의 정책에 이런 점이 좀 우리는 자신 있다. 이런 얘기를 먼저 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당 입장에서는 뭐 이번 저출생 공약이 총선 1호 공약이기 때문에 준비를 또 많이 했을 것 같긴 해요. 어떤 내용이 좀 담겨 있습니까? 아무래도 여당이기 때문에 여당이 내놓는 공약은 이제 곧 실천이다 이런 말이 강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의 책임성과 현실성을 감안한 그런 공약들이 제시가 됐는데 우선 부총리급 이하의 인구부를 신설하는 방안이 지금 모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가부라든지 혹은 뭐 저출산 고령화위원회라든지 여러 기구들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지금 나뉘어져 있는 기능들을 하나로 합하고 또 특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줘서 제대로 한 가지 추세로 밀고 나갈 수 있는 국가 책임성을 강조했고요. 또 현실성을 감안을 했습니다. 특히 어떤 뭐 재원을 직접 지원해 준다는 것을 넘어서서 아빠들이 좀 육아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에서 유급 휴가를 1개월 의무적으로 주기도 하고요. 또 육아휴직 급여를 상한선을 15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올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신 중에도 그러니까 실제 출산하기 전에도 원할 경우에는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에 경제적 지원은 물론입니다만 여기에다가 현실적으로 육아 환경이 어떻게 하면 더 조성될 수 있는가 이런 점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뭐 아빠 출산 휴가 1개월이 많은 데서 기사는 됐던 것 같습니다.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정책에는 어떤 부분을 좀 자랑할 만합니까? 우선 여당과 공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인구 위기 대응부라는
부처를 신설하겠다는 정책이죠. 저출산에 대해서 정책화를 제대로 실현하고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처 신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여야 공이 공통의 정책을 발표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조속히 실현 가능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 키움 카드라고 해서 8세부터 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지급하는 제도도 돋보이는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아이 돌봄 서비스라고 해서 모든 가정에 제공하는 이러한 정책도 아마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민주당의 경우에는 여당과 달리 주거와 자산에 대한 대책도 발표를 했다는 점이 좀 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우리 아이 보듬주택이라고 해서 분양전환 공공임대 방식의 제공을 하는 그런 정책을 내어놓았습니다. 두 자녀의 경우에는 24평, 세 자녀의 출산의 경우에는 33평 주택을 제공하는 형식이죠. 그리고 결혼과 출산의 경우에 1억 원을 대출하는 방식으로 그다음에 자녀의 수에 따라서 원리금 상환 방식을 조정하는 그러한 정책도 눈에 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또 얘기도 나왔는데 자랑은 하셨으니까 상대방 정책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한번 지적을 해볼까 합니다. 먼저 지적을 좀 해주실까요? 뭐 아빠의 육아 참여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육아의 환경 조성이나 육아 문화를 좀 다르게 보겠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젊은이들이 무슨 연애를 하거나 결혼하거나 출산하거나 이런 문화에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 그런 점으로 이제 접근을 했다는 거 보면은 반면에 민주당은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가 지난 시절 그 뭐 기본소득, 기본주택, 뭐 기본 시리즈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주로 이제 현금성 지원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이제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그 무슨 청년 뭐 교통 패스인가요? 3만 원 그거를 예산이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니까 예산은 별로 들지 않는다. 아직 계산을 못 해봤다. 뭐 이런 대답을 하신 적도 있기 때문에 과연 이와 같이 어마어마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실지 이게 현실성이 있는지 거기에 조금 의문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즉 민주당의 여러 가지 대책 중에선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재원 마련이 가능할 것이냐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그럼 여당의 정책에 대한 비판을 또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재원 부분은 여야 공이 문제로 지적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민주당의 정책의 경우에도 연간 예산이 한 28조 원 정도 발생이 한다고 하는데 여당도 마찬가지죠. 연간 예산이 한 3조 원 정도 발생이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야 모두 사실 딱히 똑 부러지는 답을 내어놓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말씀들을 하셔야지 이 정책이 현실화될 수 있는지 여부를 국민들이 좀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 여당의 지금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좀 아쉬운 부분은 좀 일회적인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18세 때까지 돌봄 정책을 실시한다거나 아니면 두 자녀, 세 자녀의 경우에 주택에 대한 그런 혜택, 저출산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경우에는 그 부분이 좀 더 많이 미약하지 않나,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맞나라는 싶다는 그런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즉 자산이나 주거 대책 같은 좀 장기적인 대책 부분은 좀 모자른 것 같다라는 지적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 정책 이슈에 대해서는 이렇게 양측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당과 야당의 이제 각각의 이슈에 대한 이야기인데 먼저 여당 이야기입니다. 시스템 공천인데 여당이 이제 시스템 공천으로 하기로 하고 당협위원장의 일괄 사퇴안을 또 받았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당협위원장이라고 하면은 이제 전체 지역구가 이제 253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4고 당협으로 지정되어 있는 46곳을 제외하고 207곳의 당협위원장들의 일괄 사퇴를 받겠다. 이제 이렇게 의결을 한 것인데요. 이게 뭐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지난 2016년 19대 때, 2020년 20대 때도, 21대 때도 역시 모두 당협위원장들이 일괄 사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당협위원장들이 갖고 있는 일종의 특권이랄까, 그 당원 명부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뭐 신인이라든가 원외라든가 뭐 청년이라든가 이와 같이 접근성이 떨어지는 분들과
공정한 그 출발선상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경정 공정성 차원에서 이와 같은 그 일괄 사퇴를 받은 것인데 뭐 지난 뭐 이 전번 그 전번과도 뭐 관례적으로 이루어지던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 그 진입 장벽을 좀 낮춘다는 차원에서 공정성을 담보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민주당은 비슷합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여당의 입장이 참 부러운 부분이긴 한데요. 사실 현실적으로 정치 신의 경우에는 현역 의원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이 많은데 그중에 하나가 당원 명부에 접근할 수 있는지 유무입니다. 당협위원장, 민주당에서는 지역위원장이라고 하는데요. 지역위원장의 경우에는 당원 명부에 접근할 수 있다 보니 그에 따른 그 사전 선거라고 할까요? 그런 게 용이한 반면에 정치 신의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제한적이죠. 지금 여당에서 지금 당협위원장을 일괄 사퇴받은 부분은 그러한 부분을 감안한 게 아닌가 싶고 이러한 방법이 이번뿐만 아니라 지난 총선, 지지난 총선에도 동일하게 유지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당협위원장에 대한 일괄 사퇴가 좀 우려되는 부분은 지금 비대위와 공관위가 향후 당협위원장의 사퇴를 받고 난 다음 그 지역에 대해서 어떠한 후보를 내세울지, 어떻게 공천을 진행할 것인지, 전략 공천을 하지 않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우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비대위와 공관위에서 어떠한 입장을 내어놓아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많은 당협위원장들이 여기에 대해서 아마 걱정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예, 보니까 이제 오늘 공천심사 기준안도 비대위에서 넘어갔는데 보니까 이제 뭐 페널티 부분이 좀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시스템 공천의 시작이다라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더라고요. 기존에도 비슷한 게 있긴 있지 않았습니까? 있었죠. 네. 있었는데 이제 숫자들이 다르고 또 이제 적용되는 범위가 다르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이제 공천관리위원회가 첫 번째 회의하자마자 아주 즉각적으로 발표를 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없었던 일이고 놀라운 일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4개 권역으로 나누어가지고 지금 컷오프를 한 7석, 그러니까 하위 10% 정도.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뭐 실제 한 22분 동일 지역에서 3선 이상 하신 분들 이렇게 감점을 15% 정도 주는데 이것이 이제 한 22명 정도 해당된다고 합니다. 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공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선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여기에서는 뭐 어떻게 해도 누구를 뭐 100%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반발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럴 경우에 어떻게 이것을 유능하게 잘 합의하고 조정하는가 하는 것도 공천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민주당 입장에서도 비슷한 규정이 있긴 있어요. 하위 평가에 대해서 페널티를 주는 부분이 있는데 동일 지역 3선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민주당은?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확정된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혁신위 차원에서 거기에 대한 제안이 나오긴 했지만 네. 아직 당 지도부가 받아들인다거나 그러지는 않았죠.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 국민의힘의 그런 컷오프 규정은 굉장히 고무적인 것 같아요. 그 민주당의 경우에는 하위 20%를 선정하고 감점을 하고 있긴 하지만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난 총선을 기준으로 봤을 때 현역 의원들이 다시 공천을 받는 확률이 거의 90%가 넘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높은 비율로 현역 의원들한테 유리할 수밖에 없는 공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컷오프 제도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효과가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정치 신인들이 새롭게 진입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많이 부여되기 때문에 그 부분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인 게 아닌가 싶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도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지금 총선 후보 중에서 제일 곤란한 분들은 이제 동일 지역 3선에 포함되신 분들 같아요. 근데 보니까 이의 제기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 이의 제기가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작아 보이는 규정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탈당을 했다가 이제 돌아왔을 때 감점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 지난 선거들에서도 다 어느 정도는 페널티를 주곤 했었는데요. 이번에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천에 있어서는 이기는 공천을 하겠다 그랬습니다. 납득할 만한 공천. 그리고 보기에도 공정해 보이고 실제로도 공정한 공천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공천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물갈이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죠. 반드시 당선이 되는 것에 이제 목표를 두어야 하는데 실제 탈당했다 들어오신 분들에 대한 감점 이거는
좀 본인들은 상당히 불만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사례를 좀 들어보자면은 2022년 지방선거 때 네. 홍준표 당시 대구시장이 현역 의원일 경우에 10%, 그리고 또 탈당했다 들어온 경력이 있게 되면 15%에서 25%를 경선에서 감점을 하겠다. 그러니까 상당한 이의를 제기했었거든요. 이거 너무 심하다. 네. 그러니까 이의 제기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경우에는 실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서 이거 좀 과하구나 싶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도 실제로 5%, 10%로 줄이고 합하면 15%잖아요. 근데 상한선을 뒀습니다. 10% 이내로. 네. 그렇기 때문에 15%가 아니고 10% 감점에 그쳤었거든요.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난번 권성동 의원이나 윤상현 의원, 김태호 의원의 경우에는 실제 무리한 컷오프의 뭐 희생양이다 이런 평가도 있었고 나갔다가 다시 당선이 돼서 합류를 했었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는 예외로 두겠다 하는 방침을 좀 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 이제 궁금한 게 그겁니다. 지금 보면 이 지역에서 3선 정도 했다고 하면 그 지역을 굉장히 탄탄하게 잘 만들어 놓은 분들일 텐데 그렇죠. 이분들이 이제 감점을 받아서 혹시 떨어지게 되면 여기에 혹시 위에서 낙하산처럼 누군가 오는 거 아닌가? 뭐 이기는 공천을 하겠지만 좋은 지역구에 내가 원하는 사람이 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는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게 공정 경선에 있어서 또 공천, 공천에 있어서 가장 핵심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물갈이를 하는데 네. 그 빈자리에 누가 오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뭐 진작부터 뭐 예를 들면 뭐 대통령실에 유관된 사람들이라던가 아니면 무슨 검찰 출신이라던가 이런 분들이 오는 거 아니야라는 이야기가 진즉부터 있어 왔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 공정한 공천을 표방한 만큼 아마 되어가는 걸 보시면은 이것이 공정하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정도의 공천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한테는 이렇게 여쭤볼게요. 민주당도 지금 뭐 공관위원장이 새로 오시면서 다양한 기준 얘기를 많이 하고 특히나 50만 명의 국민 의견서 물어볼 텐데 이 자격 통과한 거에 대해서 이거는 아직 검증위에서 검증된 거 아니다. 자격 부적격 부분만 넘어온 거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변화가 좀 있을 수 있습니까? 전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격, 부적격 여부 판단과 추후에 공천 심사를 통과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도 하고 네. 공천 심사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공천장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이분이 경쟁력이 있는지 여부를 분명히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제가 그 국민의힘 얘기를 조금만 더 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지금 공천 룰에 대해서 혁신적이라는 말씀들을 하시고 있는데 전날에 이런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마포을 지역에 대해서 김경률 비대위원이 사실상 출마하는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본다면 어떻게 많은 당협위원장이라든가 현역 의원들이 지금 비대위원들과 비대위와 공관위가 공정한 공천을 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의문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적극적으로 나서고 해명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거기에 대한 뭐 이야기 들을까요? 경선은 원칙입니다. 네. 경선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기도 했고요. 실제 특별히 그 마포을 지역의 경우에는 마포갑인가요? 지역의 경우에는 마포을이군요. 네, 정청래 정청래 의원의 의원의 상대죠. 네. 지금 실제 그 이전에 당협위원장이셨던 분이 3번을 이제 패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공천 차원에서 과연 혁신적인 그 어떤 물갈이 차원에서의 공천이 가능할 것인가의 여부도 중요하고 실제 공정한 경선을 통해서 공천 결과가 나올 것인가 이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국민의힘은 이태원 특별법과 관련해서 제2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라고 대통령한테 건의를 했어요. 근데 이번이 벌써 9번째 만약 행사를 하게 되면 되기 때문에 부담이 없지 않아 있을 텐데 다시 한번 이렇게 요구를 한 건 어디 있을까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 이태원 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입법의 취지, 입법의 한 목적성이라는 것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인데요. 네.
이게 상당히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입법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지금 야당에서 일방적으로 지난 9일에 이 법을 통과를 시켰고 특히 그 특별조사위원회 특조위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총 11명 중에 7명을 야당 인사로 채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서부터 벌써 불공정성의 문제가 제기가 되는 것이고 그것보다 더 문제시되는 것은 유례 없는 사건 기록 열람의 광범위성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송치 기록이라든가 수사 중지한 기록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이거는 지난 세월호 특별법 같은 경우에서도 적용되지 않는 범위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기획 조사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의심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담을 감내하고서라도 제2 요구권을 건의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에서는 그럼에도 다시 한번 재협상의 여지를 두고 이런 독소 조항을 제거한다면은 다시 한번 협상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뭔가 그 협상 테이블에 나와서 독소 조항에 해당되는 범위에 대해서는 서로 좀 입장 차이를 좁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주당 이야기 듣겠습니다. 우선 이태원 특별법 처리 자체가 이번부터 시작을 해서 여야가 합의로 처리했으면 가장 좋았겠죠. 그런데 여당은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 극구 반대를 해왔습니다. 전혀 사전 조율이 없는 상태에서 통과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정을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거부권을 지금 건의했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은 용산에서 먼저 교감을 했겠죠. 교감을 했으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원총회에서 이런 결정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아마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에 거부감이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민주화 정부 이후에 가장 많은 거부권을 단기간에 행사한 사례가 생겼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태원 특별법의 경우에는 우리 수도인 서울에서 159명의 젊은이들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어떻게 국가가 이런 젊은이들의 사망에 대해서 제대로 된 조사를 하자는 야당의 주장을 이렇게 묵살할 수가 있는지 참 의외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지금 그 특조위 구성 자체가 굉장히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주장을 여당에서 하고 있는데 네. 전체가 11명입니다. 여당이 추천하는 인사가 4명이고요. 야당이 추천하는 인사가 4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명은 유족들이 추천하는 인사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유족이 야당에 대한 그런 인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여당이 지금까지 유족들을 잘 보듬었으면 유족의 추천하는 인사 자체가 여당의 편을 들 수도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간과하고 어떻게 이게 독소 조항이라고 주장을 하는지 저는 좀 납득이 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조사 과정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은 부분들을 이번 특별법을 통해서 조사한다는 자체가 어떻게 독소 조항인지도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거기에 대한 얘기 듣게요. 그러니까 이 특별법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유족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치유를 할 수 있는 보상을 하는 것이 근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세월호 특별법의 경우에서도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듯이 이런 어떤 참사를 정치화한다거나 정쟁화하는 것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진상을 밝혀내는데 도움이 됐습니까? 오로지 정쟁으로 가서 오히려 유족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들여다보지 않았던 불송치 기록이나 수사중지 기록까지 들여다보겠다고 하는 것은 이 의도가 뻔히 들여다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독소 조항을 제거한다면은 언제든지 재협상에 나갈 의사가 있다는 점을 여당에서는 밝히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규정에 대해서 이제 팽팽한 것 같으니까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이 부분 다시 논의 한번 해보자라는 거고 그렇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논의할 수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사실은 그 부분 자체가 독소 조항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과연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지 저는 좀 의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지금 여당에서는 세월호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 지금 무슨 세월호와 연관성 그런 걸 언급을 하시면서 정치와 정쟁화의 표현을 쓰고 계시는데 저는 그것 자체가 세월호에 대한 트라우마가 지금 집권 여당에 여전히 남아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의 경우에도
그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의 측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아마 조기에 많은 수사와 조사가 이루어졌을 것이고 그리고 세월호로 인한 참사의 피해자 유족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 결과를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 지연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피해자들의 유족들을 어우르는 마음을 따뜻하게 만져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것 자체가 정치와 정쟁화라고 따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되새겨 보셔가지고 세월호 특별법으로 인해서 국론이 분열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이슈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마지막은 야당 이야기입니다. 정권 심판론.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당무에 복귀하면서 일성 역시도 정권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크게 했는데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등 다양한 세제 혜택 부분에 대해서 좀 강한 어조를 내보였더라고요. 작년의 경우에도 감세 효과로 인해서 세수 부족이 심각하게 발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다음에 예산을 대해서는 R&D 예산을 삭감한다든가 전혀 민생과 그다음에 과학기술 발전과 무관한 그런 정책들을 연이어 주장을 하시더니 이번의 경우에도 상속세 완화의 경우도 사실 상속세로 인해서 그 혜택을 완화를 통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층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공제되는 규모가 기본적으로 워낙 많기 때문에 그 혜택은 오롯이 상속세를 많이 낼 수밖에 없는 부자들에 대한 감세 효과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부자 감세를 통해서 이번 연도에 예산을 집행하고 약자들에 대한 그런 대책을 실현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민주당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러한 우려도 충분히 주장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즉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4월 총선 겨냥한 이야기면서 세수 부족까지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대통령실이 여기에 또 반박도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민주당이 지난 문정부 시절을 통과하면서 우리나라 건국 이래 600조 원이라는 국가 채무를 단번에 1000조 원으로 늘린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는 문정부가 지금 야당으로 변모를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지금 주장할 만한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작년도에 그 세수 부족 사태가 있었다면은 이것은 글로벌 경제 침체로 인한 구조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수출도 둔화가 됐었고 생산성이 감소되다 보니까 법인세 등도 감소를 했던 거고 또 지난 정부 시절 폭등했던 부동산 가격 그것이 어느 정도 안정 국면을 보이면서 부동산 보유세 등 세수가 줄어들었던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무엇보다 재정 건전성을 가장 강조를 했었고 또 보수 정부이기 때문에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또 감세 기조를 항상 강조를 해왔기 때문에 그 기조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마치 이러한 세수 축소가 있는 자들을 위한 감세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민주당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와중에 민주당이 총리실 소속 대테러 종합 상황실 공무원들을 고발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일단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라든가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하게 되었죠. 대테러 상황실의 경우에는 사실 사건 발생 직후 한 11시경이었나요? 상황을 신속하게 전파를 하였는데 그 내용 자체가 현장에 있던 소방당국의 보고와는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경우에는 목 부위가 1.5cm 열상이라고 소방 내부 보고서에는 분명히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테러 상황실에서는 1.5cm가 아닌 1cm로 그 길이를 축소했죠. 그리고 흉기도 과도로 표현을 순화시켰습니다. 이런 것 자체가 지금 이재명 대표에 따른 이런 피습 사건을 축소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점에 대해서 민주당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고발을 했다. 여기에 대해서 얘기 듣겠습니다. 글쎄 배후론이라든가 음모론이 민주당 측에서 하루 이틀 강조되어 온 바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그 책략이나 사전 모의에 의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은 그 의도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뭐 상부에서 어떤 지시가 있었다던가 은폐 의혹이 있다던가 이런 구체적인 근거가 있이 이런 이야기를 주장을 하셔야 되는데 당시 일어났던 상황은 뭐 긴급하게 응급적으로 일어났던 상황 아니겠습니까? 대테러 상황실의 그 담당 직원이나 혹은 그 담당자가 1.5cm의 상처를 1cm로 보고했다고 해서 이것이 의도성이 있는 은폐다, 은폐 시도다, 배후가 있다, 음모다 이렇게 주장하기에는 과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질문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오늘 막 기자들과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86 용태론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70년대 생이다 보니까 이걸 이제 대비하는 기사도 상당히 많이 나왔었는데 86 용태론에 대해서 민주화운동한 것이 잘못도 아니고 잘날 이유도 없다라고 하면서 용태론을 거부했다라는 해석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이재명 당대표의 그러한 말씀은 기계적으로 86세대를 전부 용퇴시키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나라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86 용퇴론의 그 근거 자체가 사실상 나이를 근거로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86세대 중에서 여전히 지금 사명감을 가지고 시대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정치 활동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도 여전히 계심에도 불구하고 86세대라는 이유만으로 단칼에 배제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나친 제안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다고 보고 아무래도 국민의힘 경우에는 86세대로 불릴 만한 분이 없다 보니까 한동훈 위원장의 경우에는 86세대에 대한 비난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러한 비난 자체가 온당한지를 한번 따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86세대가 많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민주당에 많이 있죠. 네. 민주당은 지금 뭐 워낙 의석수도 많이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중에 약 40%가 민주화 운동 출신이다.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된다고 하는데 어떤 그 한 직능이나 한 진영을 그렇게 40%나 그 대표하는 그런 세력이 국회를 이제까지 장악한 적이 있었습니까? 실제로 운동권 세력이 386에서 586, 686 되기까지 긁었던 영수증 또 긁으면서 마치 그 민주화 운동을 훈장처럼 내세우면서 그것을 도덕적 우위의 기준인 양 삼아 왔는데 실질을 알고 보니 지난번 그 송영길 대표의 돈봉투 살포 의혹 이런 것으로 볼 때도 실질적으로 내부에서는 부패가 자리 잡고 있지 않았는가. 그렇기 때문에 586 운동권 중에서도 이제는 정치를 그만하셔야 되는 분들이 용퇴하셔야 된다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지 그것이 뭐 전체를 기계적으로 모두 물러나라는 뜻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짧은 반론 하시죠. 네, 맞는 말씀입니다. 기계적으로 용퇴를 해서는 안 되겠죠. 근데 86세대 정치인들이 그 당시에 민주화를 이룩했던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지금에 와서 달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최근에 서울의 봄 영화가 굉장히 많이 흥행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한 민주화를 이룬 세대에 대해서 그 세대 자체를 부정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요. 그 중에 여전히 시대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정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